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듯 보입니다. 오늘 아침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작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엔 정치와이 있는 날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한 것들 짚어보고요. 사건 전말을 풀어보는 사건와이,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을 키워드로 정리한 뉴스 키워드도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6시 15분 과천청사에서 검정색 승용차 2대와 또 승합차 3대가 이제 출발해서 한남동 관저로 향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면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해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투입되고요. 조사 시간 이외에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지금 청사는 일단 굉장히 출입 제한 조치도 강화가 됐고요. 네.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 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공수처가 출발한 차량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 거의 도착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영장 집행에 실패를 하면 네. 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전에 공수처는 재집행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호처와의 사전 조율 등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별도 협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영장 집행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입장에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대통령 경호 지시를 어기면 자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딜레마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하는 만큼 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인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1일에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것을 문제 삼으면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요. 또 추가 권한쟁의 심판까지 내는 등 지금 총력전으로 맞서는 중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8인 체제를 갖췄지만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새해 첫날부터 이제 6년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2달여 만에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네. 이제 시문식이랑 취임식이 다 열렸습니다. 시문식과 취임식 둘 다 모두 이 구인 완성체가 조속히 돼야 한다고 강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해 접수된 이 헌법 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이 사건을 사흘 만에 전원재판부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겁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후보자 추천 당시 국민의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한 과정과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공문을 이 국회의장실에 보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이 재판관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 의장 쪽에서는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서 근거까지 제시하며 정면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 3명 중 여당목 1명을 추천한 것이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 협상을 끝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좀 필요하겠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인재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와 부서장급 임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들이 중요 참고인인 만큼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요. 네, 무안공항 운영부와 시설부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이 무안출장소 그리고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네, 경찰은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사고 당시 적절히 설치돼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기록과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네. 참사 원인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조류 충돌도 그중 하나로 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사 열흘 전에 무안공항 운영 주체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사 열흘 전인 지난해 12월 19일이죠. 무안공항에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 비행기와 새떼의 충돌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이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사고처럼 비행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떠오르는 이 복행이라고 하는데 네, 복행을 할 때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 참석자가 이 복행 시 해변 쪽으로 조류가 출몰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류 퇴치 방안을 묻자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남부공항 서비스 측은 공항 내외부 전체를 이동하기에는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다고 답을 한 겁니다. 네, 공항 관리 주체도 이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러네요. 조류 예방 전담 인력은 총 4명인데 사고 당일 야외에는 1명만 근무 중이었습니다. 네, 이 위원회에는 취향사들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날 회의에 제주항공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네요. 예,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1.9%, 네. KDI는 2.0%를 제시한 바 있는데 지금 이보다 낮은 숫자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건 수출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와 또 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전환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이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수출 전망치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우리가 8.2%였어요. 굉장히 역시 수출 중심 국가라는 그 숫자가 나왔는데 네, 올해에는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강도에 따라서 예상보다 더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수는 올해보다는 여건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 설비 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좀 개선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소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신용카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 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이 30% 정도 인하하는 탄력세율도 올 상반기에 한시 도입하고요. 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배정한 민생 경기 사업에 이 85조 원에 달하는 민생 경기 사업을 40% 이상 1분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현재 영하 5.5도 가리키고 있고요. 중북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가 더 낮습니다. 추운 날씨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맑은 날씨인데요. 해기차이에서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1cm 미만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빙판 형성되는 곳이 꽤 있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이미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도 있고 빙판이 꽤 형성돼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눈의 양이 적지만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도, 대전 전주 4도, 대구 5도 등 1도에서 7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4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한 기온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동쪽 산재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 수도권까지도 건조해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도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5.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씨입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 시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차벽이 설치되면서 그러니까 북한남 3거리와 한남 5거리 사이는 양방향으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한남대로 도심 쪽의 정체가 극심합니다. 한남대교에서 북한남 3거리 쪽으로 많이 막히고 있으니까요. 한남대로는 피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입니다. 덕천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참 불행한 일이고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고 어찌 해야 될지 참 깝깝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고 네. 또 본인도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그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전혀 그의 배반되는 행동을 보는 걸 보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을 어쩌면 부추긴 듯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상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체포영장 집행 시에 경호처와 충돌뿐만 아니고 관저 앞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도 지금 대통령실과 좀 협의를 통해서 특히 물밑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공개적으로 거의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가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그렇게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도 또한 강경하게 나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고 또 이동을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그런 광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텐데 그렇죠. 이거는 나라의 국격이나 국익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고 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서부지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이 결론이 날 때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대통령실과 그 공수처나 뭐 이런 사이에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진 출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지금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출석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불응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법치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은 법질서를 일단은 존중하고 지키는 것인데 대통령이 워낙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꾸라지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을 정도의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응함으로써 체포영장까지 판사기에서 발부되고 그게 집행 단계까지 된 건 네.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의 메시지를 보면 네.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공수처 수사관이 관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편지 얘기하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난 2017년에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한 근거로 수사 불응을 들었던 점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 인정이 될까요? 글쎄요. 내용이나 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수사 적법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그 공수처의 기본적인 것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런 범죄들에 국한되는 것이고 내란죄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직무와 관련 직권남용죄 같은 것을 수사하는 중에 직접 인지한 그런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또 수사권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 판사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인 만큼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논란은
사실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아, 영장 발부로 일단락이 됐다. 예,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의 신청도 했고 네. 권한쟁의 심판이나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으니까 최종적인 법적 다툼은 그 절차에 의해서 가늠되도록 하고요. 이미 발부한 영장에 수용하고 따르냐 여부는 또 별개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일단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체포수상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법적용 예외를 적시했습니다. 그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소 이례적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식견으로는 그 판사가 그 110조, 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든가 예외라고 하는 그거는 판시는 잘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 110조, 112조, 111조의 2항에 보면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지만 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자 등은 승낙을 거부하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승낙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판사가 나아가서 적용이 배제된다든가 예외로 한 거는 좀 너무 비약이다 이런 생각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이미 발동된 그 영장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효력을 인정해야 되는 법치국가의 입장에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네네.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상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에는 지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시민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영장 집행을 대비해서 2,80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논란입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상대 쪽 윤석열 대통령 쪽에 문제 제기를 이렇게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네. 그냥 중앙지법의 통례대로 하면 뭐 별다리 이의 제기도 안 할 텐데 왜 굳이 서부 지방법원에다가 제기했느냐? 물론 공수처는 그 한남동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의 관할 지역이 그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고 하지만 그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불법 여부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신뢰를 얻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 원활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서 집행에 나서면 오히려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경호처에 체포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는 그 업무가 그 질서 유지, 치안 유지 거기에만 국한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문제 제기한 대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직접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든가 또는 질서 혼란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질서 유지나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그런 직무를 수행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당초에 그 직무 내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같은 어떤 법적 또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이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를 수집 단계에서 절차가 위법됐을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이 배척되기도 하고요. 또 증거로서 증거 능력의 문제가 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증명력의 문제까지도 증거로서의 가치에 있어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 네. 다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 좋은 그 모습인데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툭하면 정치권에서 생긴 문제를 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다든가 또는 법원에 무슨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소위 정치의 사법화에 지나친 과잉 형상이 생겨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정치의 영역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협상의 파트너입니다. 상대방인데 저 협상의 상대방인 권성동 대표를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협상이 여야 간에 아주 원활한 협상을 해야 되고 타결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매우 못마땅하고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못난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의 사법화 과잉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처리 규정상 기소 후 6개월이 걸려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2심은 3개월 규정에 맞춰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가능해 보이십니까? 가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1심 선고가 난 지 지금 2개월이 넘어서 2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당초에 그 1심도 원래 6개월 안에 그 재판을 끝내도록 그래야 선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네.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분명히 법원에서 이런 공직선거법에 관한 것은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제대로 안 지킨 것은 법원의 눈치보기나 또는 법원의 그 재판에 있어서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법꾸라지 모양이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을 가장 잘할 사람들이고 법을 가장 지켜야 될 법률가 출신들이 오히려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어떻게든지 법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책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뭐 대장동 사건이든 백현동 사건이든 등등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재판을 미루고 피하고 회피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법 질서의 준수 의식이라든가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든가 이런 데 아주 안 좋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굉장히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독주론이라고 보세요? 독주론이라는 것이 저는 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여러 후보자들보다 앞서 있다고 한다는 건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사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 당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이 그렇게 변질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국민의힘 쪽에 그 대선에 나갈 후보들보다도 훨씬 압도적이고 더더구나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국민의힘의 그 자체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신 또는 반감이 그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 불통의 국정 자세라든가 또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의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취한 여러 가지 입장들 네. 이런 것들이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또는 자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여러 그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합쳐도 거의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칫하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그 자세 전환이라든가 황골 탈퇴가 있지 않으면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이 대표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법 리스크가 결국 발목을 잡을까요? 아니면 중도 확장성이 좀 걸림돌이 될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범죄 그런 범죄 의혹들 또는 여러 재판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그런 상황이면 사실 지방선거에 지방의회에 나가는 출마자도 공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공당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하물며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지금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 전체에 미치는 그 부작용이라든가 역효과라든가 이것은 또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건 참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여러 정당이나 또는 국민의힘 후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어쨌든 그런 중대범죄 의혹이나 그런 법적 결함을 갖고 있고 윤리적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전체 합친 것도 못 미칠 정도의 상황이면 얼마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 저 자신부터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아주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번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라고 평가했는데 동의하세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네네. 대표의 그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보면 이미 중대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 인물이라면 사실은 공천도 줄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여러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한 자리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30여 %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건 다른 후보들이 그만큼 그 이상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점에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흠을 갖고 있는 인물이 국민들의 지지를 그 정도 받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훨씬 못 미치는 지지도를 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은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 때 국민의힘 당내에서 전당대회에서 60여 %, 63%인가요? 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에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여전히 당내, 당외에 상당한 지지도를 견지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뭐 여러 가지 당내의 갈등 이런 구조 때문에 지지도가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드러난 그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지지도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2부 정치와이 코너에서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윤세종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다른 환경 문제랑 좀 다릅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가 배출하면 바로 이제 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온실가스는 지금 우리가 배출한 게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살아갈 시기에 다 이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소송에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미루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국회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꿔서 2050년까지 감축 경로를 정해야 되고요.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유권자로서의 힘입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고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대표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선출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는지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의 기온이 떨어져 춥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는 한파특보 발효 중으로 이쪽은 영하 10도 내외고요. 서울 영하 5도대 아침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장군이 1차로 문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정도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화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찬 북서풍이 서해를 지나면서 구름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적으로 맑겠지만 충청 호남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이 서해안 쪽으로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쪽으로 오겠습니다. 또 울릉도 독도로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5c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이 형성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동쪽 산지 위주로 상당히 건조해졌습니다. 이제는 수도권도 건조해졌는데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전주 4도, 대구 5도 등 1도에서 7도 분포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영상 4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 지역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잠시 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9일에서 30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쪽으로 도착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요. 집행 시간이 다소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에 하는 거는 오히려 서로, 그러니까 뭐 그게 탄핵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오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기 위해서 뭐 들어 눕거나 뭐 방해해가지고 경찰이 네. 또 이렇게 뭐 뜯어내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최소 이제 좀 모이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 시간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저도 이제 그 오늘 새벽이라고 다 방송마다 제가 예측을 했고요. 네네. 원래 주말에는 좀 힘들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그 집회가 많고요. 주말에는. 그다음에 그 오늘 그 민노총이 관제를 연다고 총 걸기를 예고를 했었어 며칠 전에. 네. 그럼 민노총이 와야 또 자유파국이 그 서로에게 그 견제가 되니까 네. 아마 그때 공조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원칙은 아니에요. 법에는 판사가 특별한 기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제 기재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러기에 밤에 하면 더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처가 밤에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해 뜨기 전에 일출 직후 누구나 이게 그 가장 또 사람이 적을 때고요. 그래서 저는 3일날 아마 이게 그 새벽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호처가 문장구가 안 열어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오동훈 공수처장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이 가능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당연히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공수처장이 법을 또 만들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공무방해래. 근데 저 쟤를 잡으러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잠가놨어요. 그럼 공무방해입니까? 공무방해라는 건 이게 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때리패는 거 있죠. 또는 협박. 이게 공무방해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왜 공무방해입니까? 그럼 뭐 경찰이 잡으러 오면 자기 집에 순순히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경호처는 경호처의 그 형소법이나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경호를 하니까 저는 공처가 경호처를 뚫기는 어렵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사자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버스를 앞에 대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일부러 거기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적재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지금 적법하게 이 체포영장이 나온 거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막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법조인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빼놓고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이제 적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이제 제가 뭐 여러 루트로 이제 들은 거로는 경호처 직원들도 네. 위하고 아래하고는 온도차가 극심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경호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임명한 사람이니까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밑에는 내가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직무 정지된 사람 공무집행방해로 나만 이렇게 실형 살고 뭐 공무원 연금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요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방해하는 거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좀 이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고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이제 원칙의 문제와 또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여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여러 가지 뭐 국무위원들도 최근에 국무회의 했을 때 굉장히 뭐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관련해서 반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안 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월요일 뭐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하기에는 너무 인파가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미뤄질 텐데 그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본인의 책임을 좀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판사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96년부터 저 변호사였는데요. 다른 법조인 다 물어봤어요. 영장이 그걸 기재한 적이 본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모든 법조인 중에 체포영장에 형소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기재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판사가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그런데 당신한테는 이 법 조항을 적용 안 할게. 살인죄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판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이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이걸 왜 판사가 결정하죠?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탄핵들 할 거고요. 지금 판사 내부 사이트에 갔더니 성모 판사부터 다른 의견 판사들도 그 판사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야 돼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이제 법리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지 보관하는 물건은 압수수색 그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영장에 적시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물건 압수수색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왜 지금 판사가 넣냐면은 계속 110조, 111조를 들으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니 체포영장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는 아예 그런 거 관련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37조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검사, 사법, 경찰 관리 또는 제8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 간수 있는 가옥, 뭐 건조물에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무슨 국가 기밀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110조, 111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법원에 그 뭐 이제 내부 통신망에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근거로 들어간 것이냐 다른 판사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직접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인 조금 해석이 있는 거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준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서정욱 변호사님뿐만이 아니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권한 바뀌다. 이건 원천무효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좀 부연해 주시면. 한마디로 이제 그냥 낙서해놓은 거예요. 뭐 당연히 적어놨는데 그거는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아무 효력도 없고요. 법에 따라서 그냥 법대로 체포영장이 법대로 하면 되지. 굳이 판사가 불필요한 걸 적어놓은 데서 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 적어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괜히 오해만 사는 거고요. 이게 왜 비판받냐. 공수처가요. 원래는 전속관할이 기소하면 중앙지법을 재판합니다. 네네. 모든 사건은. 네. 그다음에 지금 기소권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중앙지검으로 보내요. 네. 그럼 결국 구속영장부터 다른 거는 좀 중앙지법에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원칙인데 왜 서부로 갔을까요? 중앙지법에 판사가요. 남모 판사가 직권남용 가지고는 내란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미 김용현 장관 그 영장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한 5번 이상 청구가 다 기각됐어요. 네. 중앙지법에. 그런데 서부에는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저하고 연수원에 같은 반 제 후배예요. 같은 반이 동기고 잘 알아요. 그 우리법연구회 진보인데 거기 법원장은 또 정계선 부장판사는 만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처는 서부로 가면 발부 확률이 높다. 왜?
진보 성향의 특정 지역 판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앙지법 가면 기각된다. 이게 꼼수 아닙니까? 다음에 만에 하나 구속영장 가면요. 또 서부로 갈 겁니까? 중앙에서 깔끔하게 이런 현직 대통령 체포될수록 논란거리를 남기면 안 돼. 지극히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아무 논란 없이 중앙지법에 가서면 영장 발부됐으면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아니 뭐 요거는 네, 짧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주거지가 이거는 검사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디다 할지는 그러니까 사건이 중앙지법에 있는 것도 맞지만은 주거지 용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 이제 그 공수처 검사가 판단을 한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더 우호적으로 뭐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는요. 독수독과 원칙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게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재판정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 있다라고 해서 체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게 아니라 조사 받아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재판부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역대급 가장 지금 구질구질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선동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은 조사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소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 이를테면 조사를 받으라고 나온 거 3번 이상 검찰까지 4번 이렇게 거부를 한다라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게다가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했었고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모든 국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진 출석하면 됩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거 네. 법적으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하고요. 네. 권한제의 심판을 청구해놨잖아요. 그거 이제 그 결과도 봐야죠. 제 말은 대통령이 도망갑니까? 관저에 가만히 있는 분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을 불러서 48시간 망신 주려는 거예요. 이거 구속영장 청구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제 말은 탄핵 심판을 보고 복귀하면 현직 대통령을 왜 구속합니까? 복귀 못하고 이게 탄핵 인용되면 그러면 이게 그때는 경호처가 없잖아요. 그때 집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현직 중에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공세가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도망가느냐고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느냐고요. 아무 수사권도 없잖아요. 공세는 내란에 대해서 무리하게 저는 아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보여주기 이한 게 아닌가. 이제까지 존재감이 없이 한 건 딱 기소해서 무죄 났습니다. 손준성.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아마 저는 민주당의 공세 존재감 과시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그래도 안 가면 경찰은 검찰 통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이게 이래 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오면 체포영장은 검찰 통해서 중앙지법에 가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공수는 내란 수사권도 없어. 그다음에 관할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중앙과 서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몰라서 그래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중앙법원에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근데 원칙이 지금 중앙지법에 뭐 지진나가 판사가 다 없습니까? 지금 문 닫았냐고. 왜 원칙을 안 하고 서부로 가냐고. 이게 처음이에요. 주소지로 간 게 처음이라고. 3년 동안요. 왜 이런 짓을 하죠? 근데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런 사안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문제가 급하고. 네. 윤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떤 효과를 기대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어제 밤에 집회에서 열심히 거기서 수호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겠죠. 뭐 그거 나 좀 지켜줘 이거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이거를 지금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뭐 그거는 뭐 공수처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제 또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도 네네. 옥중서신을 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해 보상이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계관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내란은 국회와 민주당이 일으킨 거고요. 지금 억울하게 대통령이 지금 저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지금 체포될 위기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직접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관련된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내란 선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못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근데 그 자발적으로 우리 보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마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볼 때는 진짜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과 싸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봐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본인 수사한다고 이게 아무 사유가 없는 검사들 다 탄핵해서 지금 공소시효가 어려워요. 왜 이창수 검사장은 왜 탄핵을 하죠? 본인 방탄을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거는 괜찮고 그러면 이게 계엄은 다 내란이고 탄핵은 그러면 이게 남용하면 어떻게 되죠? 정당한 탄핵이 아니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죠? 무차별 탄핵해서 그냥 9대0으로 9대0 계속 지면 그 책임은 국회는 어떻게 지죠? 저는 이게 우리 헌법이 문제예요. 아니 계엄을 남용하면 막 내란죄로 지금 난리치는 수사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탄핵을 남용하면 또는 예산을 남용하면 이건 어떻게 책임 묻죠? 저는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장부터 지금 다 출탄핵 29번이에요. 권한대행까지.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누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가 그 대통령이 그 안타까움에 그런 성명을 냈다 봐요. 잠시 속보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남동 관제의 출입문이 개방이 됐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 중이고요.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들 수십 명이 관제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갑니다. 대통령 메시지 국민의힘도 좀 더 난처해 보입니다. 당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법리적 문제와 대통령의 대응 문제를. 네.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날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서면 메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국가도 당도 아닌 애국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도 손절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를 지킬 거는 아스팔트 우파 당신들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뚜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된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권한쟁의 심판 이제 신청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게 국민의힘에 정말 유리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이제 어찌됐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혼자 반대하면은 이게 나중에 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되더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데 뭐 개별 의원들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 김민전 의원은 이게 지금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이게 지금 탄핵의 본질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는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깁니다. 이거는 지금 지미국 국가다라고 했었던 중세 시리즈 뭐 이제 루이 14세나 지금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했는데 좀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님양한 일편단심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왕처럼 지금 이거 대통령을 지금 취급할 겁니까 진짜? 네,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평가해 주시면. 국민의힘 그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이미자 의원 몇 분 빼고는요 상당히 그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과 같이 뭔가 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불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는 아마 민주당에서도요. 옛날에 관련 사건 가지고 무한정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주장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김용민 의원도 그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공처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게 나중에 문제되면 나중 어떻게 되죠? 대법원에서 이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공소기각 됩니다. 제 말은 이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요. 현행 대통령 체포라는 이런 게 중대 사안에서 법적으로 논란거리를 남겨놓으면요. 두고두고 이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이게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누구도 이의제기 못할 관할을 위한 모든 문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국민의힘이 이런 걸 지적해 줘야 되는데 적극 나서지 않는 거 삼국의 그 저는 비겁한 모습이라 봐요.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원칙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10월 17일에 지난해 10월 17일에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됐고 그런 다음에 3명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11월 22일에요.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서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그런 여당의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든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한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12월 3일날 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합의한 적 없어. 네. 이렇게 지금 태도가 돌변하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국회 법에 따르면요. 헌법재판관 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네. 그래서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출 권리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임명하는 게 맞지만은 그나마 정무적으로라도 2명이라도 임명한 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체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요.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의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그나마 판단을 했었다라는 데 좀 응원해 보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지금 최대행이 대행인지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은 200석을 주장해요. 근데 민주당은 151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하고. 이걸 최우선 결정해 줘야 돼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가처분이 결론 보고 그때 임명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권한대행은 제한적이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근데 왜 재판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3명 중에 2명으로 임명한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처분은 1, 2주면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고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명 하는 것도 이게 자의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헌재 소장 임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네. 1명을 양보해서 2대1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명만 됐다.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어느 면에서 잘못됐다 봐요. 아니 근데 요거는 짧게 반론드리면은 그러니까 6인 체제가 안 된다라고 맨날 주장을 하시는 게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또 가처분 신청 내고 권한쟁의 심판 내면은 거기 가면 6인 체제잖아요. 2명 임명 안 하면은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면은요 채워준 다음에 내는 게 맞습니다.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좀 결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이 여당, 야당 또 국무위원, 대통령실 지금 많은 후폭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 텐데 최 대행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뭐 아까 전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국가 경제 신인도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주호 체제 가면은 이거 경제 이거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지금 1,470원 그래서 1,500원대 간다라고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진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한번 끊어줘야 된다. 뭐가 됐든 어떤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탄핵을 안 당하고 싶은 건 아닌가. 본인이 권한대행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인사권도 행사하고 예를 들면은 외교 뭐 공간이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채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나라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최소한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의 좀 임무를 본인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당위가 아니고 그 최대행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의 결과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게 본인이 그 처벌될까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미러재단 설립할 때도요.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처벌 안 됐어요. 그때도 많은 걸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옛날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제 말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말 안 들으면 너 내란 공범이야. 너 한덕수 봤지? 한덕수도 2번 소환하잖아요. 거기 반대한 국무위원들도 그냥 공범이라고 하면 공범이지 뭐. 제 말은 이게 처벌이 제일 겁났을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탄핵이 무서웠던 거예요. 안 하면 바로 탄핵할 텐데 차라리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노름 조금 더 하는 게 낫죠. 제 말은 이게 그래서 처벌 무서워서 그다음에 탄핵 두려워서 그래서 한 거예요. 네, 일단 사의가 반려되기는 했지만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하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정말 이게 오죽하면요. 아무 데도 협의를 안 했어요. 3군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협의 안 해. 그다음에 당하고도 협의를 안 해. 그다음에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협의 안 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이나 민주당 중진하고만 협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협의 안 해. 당하고도 안 해.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하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따라서 이제 그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낸 거고요. 정진석 실장만 수리한다 만다 뭐 이렇게 좀 혼선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게 반려됐는데 그거 다 항의 표시로 봐야죠. 네,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사의 표명을 하다니요. 정말로 뭐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다 사의 표명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통령한테 항의는 했나요? 그러면은 정말로 무책임하게 이럴 데가 없고요. 본인 밑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라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고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서 복무한 거라면은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사건와의 시간입니다. 서민들의 열악한 사정을 악용해 버리는 전세 사기는 악질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 집단죄를 적용해서 기소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사건와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허위로 임대 임차인 행세를 해서 145억 원 가로챈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당들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 대출 사기 범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섭외를 해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경 7월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153회에 걸쳐 총 14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죠. 네. 일당은 총 9명이었는데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죄로 기소가 되었고요. 주범은 징역 14년, 모집책들은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역 1년에서 7년 정도로 선고받았고요. 네. 공인중개사 2명은 사기 혐의만 인정이 되어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확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전세 사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후에 집주인이 사라진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집주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 허위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네. 이번 사건은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운 것으로 임차인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이고요. 네. 피해자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적인 전세 사기와는 좀 사실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전세 사기 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범인들이 이렇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네. 네, 일단은 그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청년들은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예,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나온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무주택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기본 한 2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리가 2% 정도로 시중보다 상당히 저리이고 최장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괜찮은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일당들은 이러한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비대면으로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아하. 네, 그리고 청년 전세 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네.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지급한 뒤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5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챌 수 있었던 거죠.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이 전세 사기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 집단죄를 적용했다는 것인데 보통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직 폭력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세 사기에 적용한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그런데 좀 일단 먼저 살펴보면 일당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접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보증해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거액의 금융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 손실은 공적 자금으로 보전되면서
결국 일반 국민에게도 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등 그렇습니다. 네,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죠. 또 이와 같은 범행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아주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집단죄를 적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어떤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두 가지 정도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 범죄 집단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서는 통상의 어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이 좀 더 중해집니다. 네. 그리고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국가가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이런 전세 사기 범죄자에 대해서 좀 엄단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사건 중에서 범죄 집단이 적용돼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일단은 현재 그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을 한 40개 정도 발견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한 15개의 조직은 형법상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조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 그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약 205억 원 정도를 편취한 일당에게 범죄 집단 조직죄를 인정을 해서 항소심까지 한 판결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킨 속칭 건축왕 남씨와 그 일당 중에 가담 정도가 큰 18명에게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남씨 측은 범죄와 관련한 목적의 동일성이 없었다. 등으로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좀 범죄 집단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들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문 상황이겠군요. 네네,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건들이 다 범죄 집단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범행을 한 일당을 범죄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네, 범죄 집단으로 의유를 하려면 범죄와 관련한 목적의 동일성, 범행의 가담 의사 등이 중요한데요. 범죄에 대한 계획 및 연락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나 그에 대한 공동의사는 어떻게 했는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주범과 달리 중개인 등은 범행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범죄 집단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가담했었던 공인중개사 2명의 경우에는요. 가담의 정도가 좀 약하고 범죄 목적의 동일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 집단 조직죄와 관련해서는 무죄이고요. 사기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범죄 집단이 되면 이 형량도 좀 중해지는데 네. 그동안 전세 사기 관련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일단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평균 약 징역 7년 정도가 지금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서는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거나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한 조직적 대규모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조직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선고 형량을 높이고 몰수 추징을 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좀 범죄 집단죄를 적용한 판결이 좀 더 나오진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전세 사기 범죄 외에 신종 범행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부와 사법부가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여러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 등장해서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문제되었던 신종 범죄를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분이 그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계약 당시 그래도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사항 집주인의 신분증도 모두 확인을 했고요. 네. 통장의 계좌명까지 집주인과 똑같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네. 계약을 체결하고 네. 또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상황을 봤더니 본인이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 통장의 계좌가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모임 통장에 입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집주인의 이름이 홍길동이었다. 그러면 이 모임 통장도 홍길동 동일하게 된 거예요. 아, 예. 저도 하나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예.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예. 홍대에서 예. 뭐 길이 빛날 뭐 동창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임의 이름을 조금 생략, 소위 말하는 삼행시처럼 이렇게 해서 딱 생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집주인의 이름도 홍길동, 이 모임 통장도 사실 홍길동. 아하.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거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금융기관에서는 모임 통장 개설이 상당히 또 쉽고 또 그 예금주명을 쉽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악용한 이런 사례입니다. 아, 그런 부분을 구별해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뭐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집주인과 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라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안내를 해 주시면요. 네,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기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허그에서 이 보증을 취소를 해버리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을 통했는데요. 뭐냐면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임대인이 사기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서요. 아, 예. 네, 기존에 이미 보증 취소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벌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피해를 안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네, 항상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선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뭐 근저당권이 있는지 전세권이 있는지 또 임차권 등기 등 뭐 어떤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또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 등을 꼭 확인하셔서 선순위 채권과 비교해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죠. 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은 있는지 그리고 신분증 등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은 임의로 지급하기보다는 아하. 임차인과 임대인, 중개업자 등 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전세 사기 하는 물건들이 좀 인근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아마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렇게 네. 되는 경우에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거의 뭐 시세에 육박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좀 사안에 따라서 좀 그건 다르긴 다른 거군요.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와이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금 가급적 피해 가셨으면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남대로 도심 쪽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가 많이 혼잡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집회자들이 집결해 있고요. 경찰 버스가 동원 중입니다. 이중으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통제 구간을 살펴드리면 북한남 3거리와 한남 5거리 사이 양방향입니다. 두 개 차로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한남대로 도심 쪽으로 많이 어려운데요. 한남대교에서 북한남 삼거리 쪽으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또 강남대로 한남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길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볼게요. 양재 부근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들 상황입니다. 한남대교가 도심 쪽으로 많이 막히다 보니까 옆에 반포대교, 동호대교 쪽으로 우회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한강대교도 도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뉴스 키워드 KBS 황정호 기자와 새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봅니다. 최근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모기업인 애경그룹을 향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불매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179명이라는 이제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이기도 하고 제주항공이 정비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 비행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안전보다는 수익을 좀 올리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룹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데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이 왜 이렇게 그 비난을 받냐라고 했을 때 애경그룹이 사실상 제주항공 지분 50% 넘게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 그룹 차원의 이제 비난으로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경그룹이 보유한 뭐 브랜드 제품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 공유가 되면서 이거 사지 말자 이제 불매하는 이제 목소리 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생활용품, 화장품 계열사 이제 애경산업이 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해서 이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중해서 같이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 있고 애경그룹 측이 뭐 이번 사고 수습 그리고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긴 한데요. 애경이 그럼 어떤 특단의 조처를 내릴지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사실 이 불매 움직임에 대해서도 뭐 불매 당해도 된다. 그런 반응도 있고 사실상 사고 조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불매 운동은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에는 자원봉사를 하러 온 시민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위로와 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한 넷플릭스 그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진 이제 명장이라고 하죠. 요리 명장들도 이제 출연 그 실제로 뭐 전복죽 뭐 이런 것들을 뭐 1,000인분 정도 해가지고 나눠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이제 저희 그 탄핵 집회에서 좀 유행을 했던 건데 카페에 이제 선결제를 하면 이제 그 뭐 선결제 하러 온 거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이제 무료로 이제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마실 수 있는 선결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위로와 도움의 손길과는 다르게 온라인에서는 유가족을 조롱하는 길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31일 이런 글이 처음 이제 발견이 됐는데 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 올라온 거거든요. 해당 게시물에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뭐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 할 듯 이런 진짜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남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이 모욕 혐의로 이제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유가족들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악플 뭐 이런 것처럼 사안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아예 전국적으로 규모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요. 시도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이런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신고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의사의대생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도 또 유족을 조롱하는 글이 이제 제기됐다는 폭로가 또 나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족 중에 한 분이 이제 20대인데 의대생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잃었지만 자기는 꼭 이제 국가고시에 꼭 통과해서 어머니께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를 게시를 한 건데 그 기사 밑에 너무 조롱하는 댓글들이 다수 달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거면 휴직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그걸 또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려서 이게 이제 자체 폭로로 온라인에 이게 폭로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알아보죠.
그 최저임금부터 좀 달라지죠? 맞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9,860원 정도였는데 1.7% 인상되면서 1030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이제 월급이 209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법도 개정이 돼서요. 이제 저희가 예금을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 5천만 원까지였는데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또 이제 계좌번호 뭐 입력 실수 같은 거 해서 제가 돈을 잘못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이라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에 1억 원으로 그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아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데 이 중도 상환 수수료도 사실은 지금까지 은행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게 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뭐 이 자금 운용의 차질에 따른 뭐 손실 비용 뭐 이런 것처럼 실 비용 외에는 부과를 금지하기로 해서 사실상 이제 비용이 좀 줄어들 거다,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본 경험이 있어서. 네, 지난해 혼자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일단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가 이제 어떤 거냐면 빅 독촉에 이제 시달리는 이제 불법 추심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계속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일상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사실 근데 기존까지는 이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지정을 받고 싶어도 상대의 전화번호를 필수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사실 이제 본인들의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뭐 소셜 미디어 아니면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사채라든지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해지는 불법 추심 방식을 좀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해 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혼자 아이 키우던 그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너무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대 그 전화번호가 없이도 뭐 카카오톡 아이디 정도 아니면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정도만 알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됐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도 좀 늘 것 같네요. 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원래부터는 이제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364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게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한 15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아무래도 노인 평균 뭐 소득도 올랐고 공적연금 소득도 좀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냐?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까지 좀 되도록 정부가 그 소득이나 재산 수준, 뭐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들을 좀 고려해서 이게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 기준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으로 통계를 내보면 아마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736만 명 정도, 그 예산은 29조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좀 수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럼 어떻게 수령하냐, 어떻게 신청하냐 하실 텐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전국 읍면동 그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 뭐 그 지사, 그리고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란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요청하셔도 되고, 또 올해 처음으로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알아서 좀 발굴해서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죠. 인력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청을 좀 하셔야 돼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또 그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를 가끔 좀 방문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마 민원을 좀 더 친절하게 또 많이 인력이 좀 배치가 돼서 좀 많이 알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시즌2 다시 한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기록 면에서는 시즌1을 앞서고 있다는데 중국에서 또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전작 만들었던 감독이 또 극본 연출 다 맡았고요. 또 네. 시즌 1에 출연했던 뭐 이정재, 이병헌 뭐 대스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스타성 때문에 뭐 사흘 연속 시청 1위,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뭐에서 시청 1위 뭐 이렇게 좀 기록면에서는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인기에 이제 힘입어서 중국에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네. 이제 제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경덕 그 성신여대 교수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올린 건데 중국 소셜 미디어 이제 플랫폼에 아예 이제 떡하니 이게 게시가 돼 있고 아하. 뭐 평점이나 리뷰가 6만 개 정도 달려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게시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국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KBS 황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3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